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군사력이 가장 강해서가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가장 커서도 아니에요. 이 나라가 두려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견제하면 더 단단해지고 포위하면 더 넓은 판을 열었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이 나라는 오히려 한 단계씩 더 높이 솟아올랐어요. 70년 전만 해도 손을 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라 비웃음 당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강의 안보 수장들이 그 작은 나라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저는 그 나라를 사냥하려던 사냥꾼이었습니다. 35년간 세계 안보의 판을 짜며 그 나라를 무너뜨릴 덫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사냥당한 건 저였어요. 대체 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기에는 국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적에는 위계가 있죠. 저는 그것을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독일이 설계하고 나토가 결정하고 미국이 승인한다. 그 질서는 냉전이 끝나도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 확신했죠. 한국은 그 위계 어딘가 맨 아래쯤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래 웅크린 분단국가, 정전협정에 서명조차 못한 채 70년을 버텨온 나라, 레오파르트 전차 앞에서는 이름도 올리지 못할 나라,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봄 뉴욕타임스에 인터뷰 하나가 실렸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 구이도 크로세토의 발언이었죠. 나토는 더 이상 북미와 유럽만의 폐쇄적 클럽으로 남아선 안 됩니다. 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나토 조약 제10조는 명확합니다. 가입 자격은 유럽 국가에 한정한다고 못 박혀 있죠. 70년간 누구도 그 조항에 토를 달지 않았고 달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토는 유럽의 안보 클럽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조약 문구가 아니라 우리가 피와 역사로 쌓아 올린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냉전의 포화 속에서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질서였죠. 그런데 나토 핵심 회원국의 국방장관이 직접 그 성벽에 금을 그어버린 겁니다. 아시아의 분단 국가를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70년간 미국의 지원으로 겨우 체제를 유지해온 나라를 유럽 안보의 동반자로 부른다는 것이 저에게는 질서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저는 디터 호프만입니다.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 조달국에서 시작해 독일 연방군 조달청 정책자문관을 거쳐 라인 메탈 해외사업 총괄 부사장까지 35년간 나토 방산 시스템의 심장부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1989년 처음 공장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27이었죠. 레오파르트2 전차 초기 조립 라인의 열기와 용접봉 냄새가 제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 공장 안에는 살아있는 전설 같은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볼트를 조이던 노인들이었죠. 그분들의 손끝에는 어떤 매뉴얼에도 적히지 않은 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반복이 만들어낸 정밀함이었고 독일 공학의 진짜 심장이었습니다. 뮌헨의 겨울처럼 차갑고 냉정하지만 그 안에 뜨거운 자부심이 녹아있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독일 방산의 본질이었죠. 독일 공학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철학이었고 역사였고 자존심이었죠. 그 자부심이 저를 35년 동안 움직인 엔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크로세토의 발언을 보며 느낀 건 분노였습니다. 우리 유럽이 쌓아온 안보 질서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신호가 날아들었습니다. 전 나토 사무총장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이 공개 석상에서 민주주의 중견 강국 연대, 이른바 T7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후퇴할 경우 안보 공백을 메울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공식 지목한 것이었죠. 전 나토 수장이 한국을 유럽 안보의 대안 엔진으로 지목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처음으로 불안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담긴 호출이었죠. 유럽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나토의 전직 수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즈음 미유럽 사령부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에 배정된 핵심 전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F-15 전투기 편대, MQ-9 리퍼 무인기, 유럽 하늘을 지키던 전력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죠. 70년간 유럽의 안보를 뒤에서 받쳐주던 미국이 진짜로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전략 조정일 뿐이라고.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충분하다고, 독일의 공장이 있고 프랑스의 기술이 있고 나토의 시스템이 있다고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독일 연방군 내부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가동률이었는데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30%. 전차 10대 중 7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부품이 없었고 정비할 숙련공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방비를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사이 공장의 핵심 인력들은 하나둘 은퇴했고 그 자리를 채울 후계자는 길러지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청춘을 바쳐 만든 그 전차들이 공장 한켠에서 녹슬고 있었던 거죠. 화려한 설계도면 뒤에 숨겨진 처참한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덮으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당혹감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공포였죠. 유럽의 방산 인프라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버린 껍데기였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70년 동안 미국의 군사력 뒤에 숨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1.9% 수준으로 묶어두고 복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청구서가 바로 이 숫자였던 겁니다. 자존심은 박물관에 보관해두고 안보는 미국의 외주를 맡긴 70년의 대가를 우리는 이제야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 중 30개국 대사들이 집단으로 움직였습니다. 행선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토 대사라고 하면 양복 입고 악수나 하는 외교관쯤으로 생각하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 파견된 32개국 대사들은 자국의 안보 전략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들입니다. 나토 조약 제5조, 즉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보복한다는 그 집단 방위의 트리거를 당길지 말지 결정하는 정점에 서 있는 자들이죠. 자국의 대통령과 총리를 대행하여 전쟁을 결의하고 군대를 움직이는 최고위급 안보 수장들입니다. 일반 대사관에서 친선 행사나 챙기는 외교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죠. 그런 자들이 통째로 브뤼셀을 비우고 서울로 향했다는 겁니다. 나토 역사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안보 문제가 생기면 의뢰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워싱턴을 건너뛰었습니다. 상전인 미국을 패스하고 서울로 직행한 겁니다. 그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포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대한민국뿐임을 나토 수뇌부 전체가 몸으로 인정한 것이었죠. 저는 그 명단을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독일 대사, 프랑스 대사, 폴란드 대사, 핀란드 대사, 에스토니아 대사, 나토의 심장부를 이루는 나라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서울에서 벌어진 장면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강대국의 안보 수장들이 한국 방산 기업 앞에 줄을 섰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납품 일정을 한 줄이라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벌이러 간 것이었죠. 번호표를 뽑은 건 강대국들이었고 그 번호표를 쥔 건 한국이었습니다. 갑과 을이 완벽하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확인하면서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제가 35년간 설계하고 지켜온 세계 질서가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직감했으니까요. 나토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나토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된 것이었죠. 변한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버린 우리 유럽이었습니다. 그 뼈아픈 진실이 제 35년의 자부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동률 30%라는 숫자가 충격적이긴 했지만
독일 공학의 저력은 그런 수치 하나로 무너질 만큼 얕은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도면은 여전히 세계 최고였고 설계 기술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움을 느낀 건 그 다음이었죠. 유럽의 포탄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부터였어요.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소모전의 강도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수준이었죠. 하루에 포탄 수천 발이 날아가는 전선에서 유럽의 무기고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당시 유럽방위청 자문위원 자격으로 긴급 공급망 점검에 참여했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재고 현황 보고서가 쌓여 있었는데 그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결책은 하나였죠. 미국의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에 긴급 지원 요청을 넣었어요.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주문 잔량이 이미 10년치 넘게 밀려 있었던 거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의 방산 공급망마저 완전히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럽도 비었고 미국도 비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쌓아왔다고 믿었던 서방의 안보 공급망이 실제로는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렇다면 세계는 어디서 무기를 구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방산 생산 체계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생산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달랐죠. 유럽 방산은 전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개의 나토 회원국에서 부품을 쪼개어 조달합니다. 독일에서 엔진, 프랑스에서 광학 장비, 체코에서 철강 부품, 이탈리아에서 전자 시스템. 언뜻 보면 동맹의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단 한 나라의 공급망이 흔들리거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 전체 생산 라인이 즉각 마비되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정확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나사 하나, 볼트 하나부터 핵심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자국 영내 공급망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미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국제 물류가 마비되어도 한국의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죠. 저는 그 구조를 확인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치밀하게 설계된 생존 전략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는 70년째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잠시 멈춰 있을 뿐이죠.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국은 단 하루도 전시 준비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이 평화의 배당금에 취해 공장 문을 닫고 국방비를 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동안 한국은 경남 창원과 경기 성남의 방산 공장에서 24시간 생산 라인을 쉬지 않고 가동해 왔던 거죠. 10년 전 서구권의 군사학자들과 재정 전문가들이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어요. 한국이 필요 이상으로 거대한 전시 대량 생산 설비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비효율이다. 저도 솔직히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과잉 생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그 과잉 생산 능력이 전 세계 안보 공급망을 지탱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낭비라고 손가락질하던 그것이 인류의 보험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거대한 아이러니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납기 격차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독일 공장이 전차 한 대를 생산하고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 절차만 수년입니다. 입찰 공고, 사양 검토, 위원회 승인, 예산 배정, 계약 체결, 그리고 실제 생산. 그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면 처음 계약서에 서명했던 장관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죠. 서류가 공장보다 먼저 완성되는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 관료주의의 장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저는 35년을 그 안에서 살았으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는 달랐습니다. 로봇 알고리즘과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된 생산 라인에서 계약 후 단 수개월 만에 정밀 스펙을 완벽히 갖춘
전차 초도 물량이 출고되어 나왔죠. 독일이 서류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강철을 찍어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 차가운 현실이 가장 뼈 아프게 드러난 사건이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는 제가 수년간 공을 들이던 안보 우방국이었어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마주한 최전방 국가였죠. 그 핀란드가 독일산 무기를 버렸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냉혹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독일제 라벨을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전선에 배치해 싸울 강철을 원합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안보 협력 관계가 납기 일정 하나에 무너진다는 겁니까? 하지만 핀란드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으로 판단한 것이었으니까요. 국경 너머에서 호성이 울리는 나라에게 3년을 기다리라는 말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죠. 핀란드만이 아니었어요. 에스토니아가 등을 돌렸고 노르웨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손바닥 안에 있다고 믿었던 북유럽과 동유럽의 안보 우방국들이 하나둘 한국 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죠. 그들의 선택에는 감상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혹한 안보 계산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핀란드의 이탈을 어떻게든 일시적인 예외로 치부하려던 제게 마지막 일격이 날아들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었어요. 60조 원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죠. 방산의 꽃이라 불리는 잠수함은 지상 무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정밀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높은 기술력이 집약된 무기체계죠. 저는 그 분야만큼은 한국이 범접할 수 없는 서방의 성역이라 굳게 믿었어요. 독일의 기술이 있고 프랑스의 노하우가 있고 영국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해군이 직접 잠수함을 끌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부산 항구에서 출항한 잠수함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캐나다 에스키몰트 해군 기지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단순히 도면을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잠수함을 직접 몰고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앞바다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산 전문가라면 누구나 압니다. 잠수함은 아무 나라나 대양을 건너 항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장거리 항해를 견뎌내는 선체 내구성, 수중 장기 작전을 뒷받침하는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운용하는 승조원들의 기술력이 모두 세계 최정상 수준이어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한국은 그것을 서류가 아니라 현실로 증명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이 그 잠수함에 직접 탑승해 내부를 살펴보는 장면이 보도됐을 때 저는 오랫동안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잠수함 분야에서 경쟁자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쓰고 기술을 가르쳐 주던 나라였죠. 그 나라가 어느 순간 우리의 안방 고객을 빼앗으러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리튬 배터리 잠수함 체계가 캐나다 사업의 최우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독일을 제치고 말이죠.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고 캐나다 측의 관심은 뜨거웠어요. 당장 전장에 내보낼 전차가 없고 바다를 지킬 잠수함마저 위협받는 우리에게 한국은 이미 선택지가 아니었죠. 잔인할 정도로 불가피한 현실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라벨이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가 끝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그 다음이었죠. 실력으로 한국을 이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도와 금융이라는 무기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실력으로 안 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판 자체를 바꾸는 거죠. 저는 35년간 나토 방산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일했습니다. 기업인으로 그리고 유럽방위청 자문위원으로 동시에 활동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진리를 체득했어요. 방산 시장에서 기업과 정부는 사실상 한 몸입니다. 라인메탈 해외사업 총괄 부사장이 유럽 방위청 자문위원을 겸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무기를 파는 기업의 이익과 유럽의 안보 생태계를 지키려는 정부의 이익은 완벽하게 일치했으니까요. 방산업계에서 30년 이상 버텨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진짜 전쟁은 전장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전쟁은 브뤼셀의 회의실에서, 도쿄의 호텔 라운지에서, 그리고 나토 본부의 복도에서 벌어집니다. 서류 한 장이 포탄보다 더 많은 것을 결정하는 세계가 방산의 실체였죠. 저는 그 세계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익이 동시에 위협받는 순간이 왔을 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와 권한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어요. 기술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싸움의 무대를 바꿔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서구권이 수백 년간 세계 표준을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공장 바닥이 아니라 회의실로, 용접봉이 아니라 펜으로, 납기 경쟁이 아니라 제도와 규제의 싸움으로. 저는 그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일본이었어요. 도쿄의 어느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일본 방산업계와 조선업계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공포였죠? 한국에 대한 공포였어요. 일본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산마저 한국에 내어주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일본이 느끼는 공포는 조선업에서 이미 현실이 된 악몽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의 맹주였던 일본은 한국에 패권을 내어준 뒤 처참한 몰락을 경험했죠.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을 사실상 2019년을 끝으로 포기했습니다. 관련 부품 공급망은 통째로 붕괴되었고 현장의 숙련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은퇴하거나 다른 산업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LNG선 재건을 선언했다는 거였죠. 이마리 조선, 가와사키 중공업 등 주요 조선 3사를 공동으로 묶어 2035년 체제 목표에 재건 사업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냉소가 나왔어요. 제조업은 돈을 투자한다고 단 5년, 10년 만에 되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공급망은 한번 무너지면 재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숙련 엔지니어는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아요. 볼트 하나를 제때 조이는 감각, 용접봉의 각도를 몸으로 기억하는 손끝의 기술. 그것은 매뉴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현장 경험이 쌓여야만 생기는 인적 자산이었습니다. 그 생태계가 완전히 소멸한 일본이 보조금 몇 푼으로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건 착각이었죠. 규모의 경제와 수율 싸움에서 이미 밀린 시장을 단기간에 뒤집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꺼낸 다음 카드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측의 기술 협력과 인력 교류를 타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하며 성장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죠. 가르치던 나라가 배우러 찾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동병상련이었습니다. 한국의 안방을 내어준 일본의 굴욕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우리 독일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 굴욕적인 역전 현상이 일본의 공포가 얼마나 깊은지를 대변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일본과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우리는 같은 공포를 공유하고 있었고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죠. 독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두 번째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독일이 자존심을 걸고 꺼내든 카드는 폭스바겐이었어요. 자동차 왕국 독일의 상징이자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인 폭스바겐의 생산 라인 일부를 전차 조립 라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연방 국방부 인맥을 통해 그 계획이 얼마나 절박한 선택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동차 공장을 방산 공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생산 설비를 교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철학이 다르고 품질 기준이 다르고 인력 훈련 체계가 완전히 달랐죠. 군용 장갑 강판과 자동차 차체는 용접 방식 자체가 다르고 방탄 소재를 다루는 정밀도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납기를 어떻게든 따라잡으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생산 속도 싸움에서 한국을 이기는 것은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싸움의 무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했어요. 저는 유럽 방위청 자문위원 자리를 활용해 오랜 시간 쌓아온 브뤼셀의 관료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일했던 유럽 방위청 내부 인사들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유럽 영내 방산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달랐죠.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려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금융 지원 조건을 대폭 까다롭게 만들고 이자율 구조에 압박을 가해 한국산 선택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직접 조항을 수정하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던지는 의견은 실무진의 설계 방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수십 년간 이 바닥에서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그 순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회의실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보다 복도에서 조용히 건네는 한마디가 더 큰 힘을 가지는 세계가 브뤼셀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계의 문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유럽 영내 산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금융 규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산을 선택하려는 국가들의 자금 조달 경로를 촘촘하게 옥죄는 덫이었어요. 하지만 금융 압박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리적인 공작도 필요했죠. 저는 나토 내부에 오래 알고 지낸 고위 관료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특정 프레임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휴정욱에서 만든 무기의 장기적 안정성과 보안 검증이 과연 충분한가? 이 문장 하나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아직 전쟁이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사실, 정전 상태라는 불안정한 지위, 그것을 활용해 한국 무기체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심는 작업이었죠. 나토의 기밀 보안 통신망과 한국산 무기체계의 호환성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리도록 유도했어요.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승인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흘러가도록 물밑에서 조율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선택을 심리적으로 주저하게 만드는 고도의 외교적 장애 투쟁이었죠. 저는 그 모든 작업을 배후에서 주도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든 세계 표준과 금융의 법률로 사지를 묶으면 된다고. 제도를 설계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규칙을 만드는 자가 게임의 주인이 되는 법이었죠. 저는 그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물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물이 서울을 향해 던져지는 순간을 기다렸죠. 한국이라는 거인은 결국 서방의 시스템 안에서 고립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저는 그물을 완성했다고 믿었습니다. 금융덫과 보안 검증 프레임이 촘촘하게 짜여 있었죠.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지상 무기를 구매하려 해도 자금줄이 막혀 있었고 나토 내부에서는 휴정욱 무기의 신뢰성 문제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물이 서울을 향해 완벽하게 던져졌다고 확신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시장을 노린다면 그쪽을 막으면 그만이라고 계산했죠. 지상군 무기 시장을 틀어막으면 한국의 징역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전차와 자주포는 가장 수요가 많고 가장 빠르게 소모되는 품목이었으니까요. 그 시장을 봉쇄하면 한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하지만 그 계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땅 위에서만 싸우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 신호가 온 것은 폴란드에서였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노후화된 소련제 미그 29 전투기를 전량 도태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유럽산 전투기나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항공 무기는 지상 무기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차나 자주포는 쇠덩어리를 정밀하게 조립하면 되지만 전투기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항공 우주 기술과 전자전 시스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총체적으로 집약된 산물이었어요. 그 분야만큼은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의 기술적 해자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했어도 그 벽은 넘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했죠. 유럽과 미국이 전투기 기술을 철통같이 지켜온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항공 우주 분야만큼은 우리의 성벽이 건재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선택한 기체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산 경공격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죠. 오보가 아니었어요. 폴란드 공군이 유럽 최전방 하늘의 초계 임무를 한국산 기체에 맡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냉소했어요. 경공격기였으니까요. 전투기 가운데서도 낮은 등급의 기체였습니다. 결국 가성비 싸구려를 선택한 것이다. 진짜 전쟁이 나면 저런 기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냉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결정 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였어요. 폴란드 조종사들이 그 기체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주문하면 납기가 몇 년이었어요. 유럽산 전투기를 주문해도 마찬가지였죠. 폴란드는 지금 당장 하늘을 채워야 했습니다. 미그 29가 도태된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어요. 러시아와 맞닿은 나라에서 하늘의 공백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산 기체는 계약 후 수개월 안에 실제 기체가 폴란드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납기였습니다. 또 납기였어요. 지상에서도 납기로 무너지더니 하늘에서도 납기로 뚫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폴란드 공군의 활주로에 한국산 날개가 내려앉는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지상군 무기 덫만 짜놓고 하늘을 비워둔 저의 실수를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납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았어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유럽 공군의 조종사 훈련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었어요.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였습니다. 이 나라들은 차세대 조종사 양성이 시급했어요.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논의하면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요청했지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납기도 느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조종사 훈련 교육 시스템 플랫폼을 통째로 패키지로 제안하고 있었어요. 기체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를 키우는 시스템 전체를 이식하겠다는 것이었죠. 훈련기, 시뮬레이터, 교육 커리큘럼, 교관 파견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구조를 확인하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기체 몇 대를 파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럽 공군의 다음 세대 조종사들이 한국산 기체로 첫 비행을 시작하고 한국식 훈련 체계 안에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종사들이 평생 익숙해질 시스템이 한국 표준이 되는 거였죠.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방식 자체를 이식하는 전략이었어요. 한번 한국식 훈련 체계 안에서 자란 조종사가 나중에 다른 나라의 기체로 갈아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에 익은 시스템, 몸에 밴 훈련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종사를 키우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공군 시스템 전체를 한국 표준으로 묶어두는 거였죠. 저는 그 설계의 정교함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4.5세대 전투기였어요. 서방 국가들은 수십 년간 핵심 항공 기술의 이전을 철저히 거부해 왔습니다. 에이사 레이더, 생존 전술 소프트웨어, 능동 위상 배열 기술. 이 기술들은 서방이 한국에게 절대 열어주지 않은 영역이었어요. 우리는 그 기술 장벽이 한국의 항공 우주 분야 진출을 영구적으로 막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술을 주지 않으면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만들어버렸습니다. 서방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냈어요. 단 몇 년 만에 말이죠. 에이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했고 생존 전술 소프트웨어를 독자적으로 구현했으며 4.5세대 전투기의 초도 비행과 무장 시험을 계획된 스케줄대로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유럽 항공 우주 엔지니어 그룹 내부의 반응을 전해 들었어요. 얼어붙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믿었던 그들이 한국의 개발 속도 앞에서 말을 잃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을 주지 않아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냥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술 종속 전략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단련시킨 셈이었죠. 주지 않으면 못 만들 것이라는 오만함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겠다는 한국의 도끼를 키웠던 겁니다. 봉쇄하려 할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였어요.
막으려 할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나라였죠. 저는 그 모순 앞에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기술 개발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니까요. 우리 유럽은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안도감 속에서 기술 개발의 절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외부에서 기술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개발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던 나라였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결국 서방의 기술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된 겁니다. 우리가 쳐놓은 그물은 지상군 무기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를 묶어두기 위한 금융덫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그물 위를 날아서 넘어오고 있었어요. 유럽의 최전방 하늘에 한국산 날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공군의 다음 세대 조종사들이 한국산 훈련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독자 개발 전투기가 유럽 항공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땅 위에서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늘까지 뚫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한계 영역의 공급자로 가두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지상에서 막으면 하늘로 올라오고 하늘을 막으면 바다로 들어오는 나라였습니다. 그물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물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작았던 거죠. 저는 금융덫을 더 촘촘하게 조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상군 무기만이 아니라 항공 분야까지 틀어막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제도적 장벽이 필요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을 선택하려 해도 자금 조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브뤼셀의 네트워크를 가동했어요. 더 넓고 더 촘촘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물도 결국 찢겨나가게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죠.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4장,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요.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한국 무기가 좋아도 구매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죠. 저는 그 단순한 논리를 믿었습니다. 유럽 방산 금융 지원 체계의 조건을 까다롭게 조율해 놓은 이상 동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고 계산했어요. 결국 서유럽의 금융 라인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순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었죠. 사냥꾼의 여유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 브뤼셀 사무실에서 동유럽 각국의 국방 예산 현황과 외채 구조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국방비를 급격히 늘리고 싶지만 그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외부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저는 그 구조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금융의 문을 좁히면 그들은 결국 우리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서구권의 금융 네트워크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폴란드가 움직였습니다. 서구권에 보이지 않는 압박과 까다로운 대출 조건 유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부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대규모 1차 실행 계약을 과감히 밀어붙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실제 물량이 도착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우리가 그 사이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계산했죠. 그런데 제 계산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브뤼셀 나토 사령부 정보실에서 위성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멈췄어요. 폴란드 동부 국경 일대에 낯선 대형이 포착되었습니다.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한국산 K2 전차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 국경 전선에 실전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위성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산 러파르트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한국산 강철의 대열이 완벽하게 메우고 있었죠. 만약 폴란드가 독일산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수년간의 행정 절차와 납기 지연 속에서 폴란드 동부 국경은 공백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에서 안보 공백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으니까요. 한국은 그 공백을 수개월 만에 채워버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제가 설계한 금융덫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처음으로 직감했어요.
국경 너머에서 포성이 들리는 나라에게 금융 조건이나 이자율 구조 같은 것은 사치였습니다. 당장 내일을 살아야 하는 나라에게 3년 후에 납기를 제시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위성 사진 속 K2 전차의 대열은 제 모든 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안보 의식을 가진 나라가 폴란드였으니까요.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4%까지 끌어올린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직접 공략하기로 했어요. 저금리 금융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서유럽 방산 기업들과 연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했죠. 표면적으로는 나토 동맹국들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명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산 대신 서유럽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당근이었어요. 저는 그 제안이 먹힐 것이라 믿었습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었고 나토의 테두리 안에 있는 나라들이었으니까요. 유럽의 금융 지원과 나토 연대의 명분을 강조하면 흔들릴 것이라 계산했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핀란드 국방 관계자는 단 한 문장으로 저의 제안을 일축했어요. 우리는 은행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는 포탄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저금리 수표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내일 당장 국경을 지킬 전차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에스토니아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산 K9 자주포 체계를 지속 도입하겠다는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국경과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나라에서 납기 지연은 사치였던 거죠. 그들의 선택에는 감상도 없었고 유럽 연대에 대한 감정적 기대도 없었어요. 돈의 논리는 생존의 논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뼈아픈 것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 방산의 진짜 파괴력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무기의 경쟁력을 납기와 가격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빠르게 만들고 싸게 파는 것, 그것이 한국 방산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금융 압박으로 구매력을 제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한국 방산의 진정한 무기는 무기를 팔고 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납품과 동시에 현지 정비 인력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부품 선제 공급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실시간 기술 업데이트 체계가 이식되었죠. 무기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안보 체계 전체를 함께 이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방의 방산 기업들은 무기를 판매한 뒤 부품 조달이나 정비 요청이 오면 행정 절차를 이유로 수개월에서 수년씩 지연시키는 것이 관례였어요. 고객이 기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것이 방산 시장의 문법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문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고객의 무기가 작동하는 한 한국의 기술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부품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공급망을 구축해 놓았죠.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업데이트를 제공했어요. 폴란드 현지에 파견된 한국 방산 기술진이 폴란드 정비 인력을 직접 교육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읽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그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고객의 군사 운용 체계 전체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한국 시스템 없이는 무기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구조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른바 락인이었어요. 한번 한국 방산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국가는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터졌어요. 폴란드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전임 정부가 맺은 대규모 무기 계약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내심 기대를 품었습니다.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산 계약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서방의 금융 인센티브와 나토 연대의 명분을 다시 들이밀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즉각 브뤼셀의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폴란드 신정부 측에 접촉할 수 있는 라인을 찾았어요. 서유럽 금융기관들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의 패키지를 준비했죠. 이번에야말로 한국산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폴란드 국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간의 2차 실행 계약 금융조달 계약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규모는 9조 원이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테이블을 떠나지 못한 거죠. 이미 한국 시스템의 속도와 효율을 경험한 폴란드 군부와 국책기관들이 계약 파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경험한 납기와 군수 지원의 수준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정치가 바뀌어도 안보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경 너머의 위협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동일하게 존재했고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은 여전히 한국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결과를 확인하면서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서유럽 중심의 방산 질서가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쪼개지고 있었어요. 동유럽 실용주의 블록이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감정도 없었고 유럽 연대에 대한 미련도 없었죠. 그들은 오직 당장 국경을 지킬 수 있는 무기와 그 무기를 끝까지 책임지는 공급망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은 이미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설계한 금융의 성벽은 처음부터 틀린 싸움이었습니다. 생존 앞에서 제도는 종이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실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제 성벽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린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유럽이 무너졌다면 서유럽의 맹주들에게 기댈 수 있었어요. 프랑스가 있었고 영국이 있었죠. 유럽 연대의 가장 강력한 기둥들이 아직 버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무기로 지켜야 합니다. 유럽의 돈은 유럽의 방산 기업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그 선언을 듣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동유럽이 무너지고 금융 성벽이 허물어지는 현실 앞에서 마크롱의 선언은 제게 마지막 방파제처럼 느껴졌죠. 프랑스가 나섰으니 이제 서유럽 맹주들이 다시 판을 잡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산 우선 구매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방산의 징역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크롱의 선언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날아들었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유럽산 우선 구매를 외친다고 해서 유럽 방산의 납기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무기를 당장 배치해야 하는 국경 인접국들은 유럽산을 사고 싶어도 최소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국경은 비어 있었고 위협은 현실이었죠. 결국 마크롱의 슬로건은 한국 공급망으로 갈아타야 하는 명분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촉진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실리주의 국가들에게 유럽 연대의 구호는 공허했어요. 그들은 납기표를 받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마크롱이 직접 나서서 유럽 방산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는데 그 선언이 오히려 유럽의 무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확성기가 된 겁니다. 연대를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이탈은 동유럽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노르웨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의 핵심 우방국이었고 서유럽 안보 체계에 긴밀하게 연결된 나라였죠. 저는 노르웨이만큼은 서유럽의 틀 안에 묶어둘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서유럽과 함께해 온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독일 방산의 납기 지연이 3년을 넘어서면서 노르웨이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유럽 중심 안보 체계의 핵심 우방국이라 믿었던 나라들이 하나둘 공급 안정성을 찾아 한국산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념도 아니었고 역사적 유대도 아니었어요. 오직 당장 국경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제때 받을 수 있느냐, 그 단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였죠. 저는 그 현실을 보고받으면서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럽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하나를 펼쳤어요. 프랑스 방산 기업들의 내부 검토 문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죠. 프랑스 방산 기업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럽 시장 곳곳에 깊숙이 침투한
한국산 무기 체계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던 거죠. 앞에서는 유럽산 우선 구매를 외치고 뒤에서는 한국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덮으면서 배신감을 느꼈어요. 동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연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클수록 뒤에서 벌어지는 실리 계산은 더 냉혹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미 유럽의 뼈대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온 현실을 프랑스 기업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 보고서 한 장이 마크롱의 화려한 연설보다 훨씬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핵심 안보 기술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며 프랑스를 조이기 시작하자 프랑스가 꺼내든 카드가 있었어요. 한국과의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조선 기술력과 방산 제조 능력을 의식해 원전과 잠수함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했죠. 유럽 주권을 외치던 나라가 미국의 압박을 막기 위해 한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거예요. 저는 그 아이러니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연대의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영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철도를 깔고 공장을 세웠던 나라였습니다. 제조업의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영국은 독일과 함께 서구권의 상징 그 자체였죠. 그 영국의 노후 원전들이 수명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예상보다 훨씬 더디었고 국가 전력망은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죠. 영국 정부는 새로운 원전 건설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당연히 먼저 눈을 돌린 곳은 프랑스와 미국이었어요. 같은 서방 진영이었고 같은 나토 동맹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프랑스 원전은 건설비가 당초 예산의 2배로 뛰었어요. 공사 기간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원전도 다르지 않았죠. 행정 절차와 규제의 장벽 속에서 첫 삽을 뜨는 것 자체가 수년을 잡아먹었어요. 서방 제조업의 민낯이 원전 건설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미 관례가 되어버렸고 공기를 맞추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방이 스스로를 세계 표준이라 자처해왔지만 실상은 예산도 납기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영국 에너지 업계의 시선이 향한 곳이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한복판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라카 원전이 있었죠. 한국이 지은 원전이었습니다. 약속한 예산 안에서 완공했어요. 약속한 기간을 지켰습니다. 서방이 수십 년간 도전하고 실패한 것을 한국은 해냈죠. 그것도 사막 한복판에서 전혀 낯선 환경에서 해냈습니다. 한국은 수만 명의 엔지니어를 현장에 투입하고 24시간 교대 시스템으로 공사를 밀어붙였어요. 규제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며 수년을 허비하는 서방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성했죠. 그 단순하고 명쾌한 방식이 세계 유일의 납기 준수 원전 건설 국가라는 타이틀을 한국에 안겨주었어요. 영국 에너지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구조 요청에 가까운 것이었죠.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불을 켜기 위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크롱은 카메라 앞에서 유럽의 연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에서 프랑스 방산 기업들은 한국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따지고 있었죠. 영국은 서방의 동맹국들에게 원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앞에서는 연대를 외치고 뒤에서는 철저한 실리를 쫓고 있었어요. 그것이 서유럽 제조업 무능이 만들어낸 가장 씁쓸한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마지막 방파제라 믿었던 서유럽 맹주들의 연대는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슬로건 뒤에 숨겨진 것은 공허함이었죠.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의 연대 선언은 종이 위의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생존과 실리 앞에서 연대의 가면은 너무나 쉽게 벗겨졌어요. 저는 그 냉혹한 현실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35년간 제가 지켜온 서유럽 중심의 질서가
내부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죠. 동유럽이 떠났고 서유럽 맹주들마저 뒤에서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도와 금융으로 안 된다면 국제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틀로 한국을 묶어야 했죠. 세계무역기구라는 무기가 아직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안에서 한국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자금 구조를 불공정 보조금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무역 질서를 지키자는 명분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국제법의 틀로 사지를 묶어버리겠다는 최후의 공작이었죠. 저는 그 전략이 먹힐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서방이 수십 년간 국제 무역 질서를 설계해 온 나라들이었으니까요. 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절차는 우리가 만든 것이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해졌어도 우리가 설계한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 믿었어요. 저는 브뤼셀의 오랜 네트워크를 통해 조용히 근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산 기업들에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금 구조, 세제 혜택 체계, 수출 금융 보조 구조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어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산업 지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실질적인 불공정 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었죠. 국제법의 문법은 언제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니까요. 그 여지를 파고드는 것이 우리가 수십 년간 활용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워싱턴에서 차가운 신호가 날아들었습니다. 미 해군의 실태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해군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군함 수십 척이 수리를 받지 못한 채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정밀 숙련 인력이 없었어요. 군용 조선소가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조업을 외주화하고 서비스 산업에 집중하는 사이 미국의 조선 인프라는 서서히 소멸해 버렸던 거예요.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함정수에서 이미 미 해군을 앞질렀고 건조 속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그 압박 속에서 미 해군은 함대를 유지하고 전력을 보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조선소는 그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울산과 거제의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어요. 거대한 도크 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군함을 찍어내는 한국의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용접봉 끝에서 튀기는 불꽃, 24시간 멈추지 않는 생산 라인, 수만 명의 숙련 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압도적인 현장을 보고 난 뒤 장관이 내린 결론은 단호했죠. 한국의 조선 능력과 협력 없이는 중국 해군을 압도하는 해상 패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 발언을 접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겁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 카드를 꺼내 들려던 저에게 워싱턴이 보낸 무언의 경고였죠. 한국을 국제법으로 묶으려는 시도가 미국의 해상 패권 유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동맹국을 규제하려다 자국의 군사 전략을 무너뜨리는 꼴이 된다는 것을 워싱턴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문제도 있었어요.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규모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며 한국을 동맹의 틀 안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을 실제로 돌리는 핵심 장비와 운영 기술, 그리고 수요를 관리하는 미세 공정 노하우는 전부 한국 엔지니어들이 쥐고 있었어요. 건물은 미국 땅에 세워졌지만 그 공장의 실질적인 전원 스위치는 한국 손에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전투기 한 대, 미사일 유도 장치 하나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구조였죠. 한국을 국제법으로 제소하는 순간 그 전원 스위치가 어떻게 될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세계무역기구 카드를 서랍 안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중동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었어요.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그 해협이 닫히자 걸프 해역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중동 우방국들의 방공망은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어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요격탄 재고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죠. 현대 소모전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방공망을 갖추고 있어도 요격탄이 떨어지면 하늘은 뚫립니다. 공격 측은 저렴한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섞어 대량으로 쏘아 올렸어요. 방어 측은 그 하나하나를 값비싼 요격탄으로 막아내야 했죠. 계산이 맞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서방 방산 기업들은 긴급 보급 요청을 받고도 행정 절차를 이유로 수개월씩 지연시켰어요.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중동의 하늘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였습니다. 해상 수송을 포기했어요. 막대한 비용을 무릅쓰고 자국 공군의 대형 수송기를 한국 대구 공군기지에 급파했습니다. 저는 그 수송기들이 대구 활주로에 줄지어 착륙하는 장면을 위성 데이터로 확인했어요. 수송기 해치가 열리고 천궁 두 발사대 차량과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 시스템이 하나씩 실려 들어갔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까지 통째로 패키지로 실어 날랐죠. 포대 하나를 통째로 공수해 간 겁니다. 그것도 서방 방산 기업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 안에 말이죠. 천궁2는 현지에서 즉각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96%의 요격률로 격추해냈어요. 그 성과를 확인한 아랍에미리트는 기존 계약 일정보다 6개월이나 납품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그 요청을 즉각 수용했어요. 6개월을 앞당긴 물량을 정확하게 찍어내 보급했지요.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서방 방산 기업들이 행정 서류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포대를 통째로 공수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현대 소모전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가 그 장면 하나로 증명되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어요. 납기도 아니었습니다. 가격도 아니었죠. 위기의 순간에 즉각 찍어내 보급할 수 있는 전시 대응 공급 역량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능력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 얼마나 정교하게 자국의 안보 주권을 뜯어내 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했어요. 한국은 수십 년간 끈질긴 외교 협상을 통해 자국을 체결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가해올 때도 한국은 독자적인 무기 개발 능력과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해제 등 실질적인 안보 주권을 하나씩 뜯어냈죠. 협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자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패를 활용해 주권을 되찾아 온 겁니다. 그 패가 바로 강대국들이 아쉬워하는 방산 제조 능력과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이었죠. 강대국들의 가장 치명적인 안보 가려운 곳을 완벽히 쥐고 흔드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지렛대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법이라는 밧줄로 한국을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밧줄을 던지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강대국들의 가장 치명적인 안보 목줄을 쥐고 흔드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가두려 했지만 강대국들은 한국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무역기구 서류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어요. 자본도 통하지 않고 표준도 통하지 않자 저는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평생 휘둘러온 무기들이 한국 앞에서 모두 무력해졌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후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일본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걸어 잠갔던 빗장을 스스로 풀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호위함과 전투기 같은 방위 장비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평화헌법의 나라, 무기 수출을 금기처럼 여기던 일본이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답을 찾아 들어가자 일본의 깊은 공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저렇게까지 팔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고위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력이라면 언젠가 세계 방산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와 전투기가 전 세계의 조 단위 계약을 청소기처럼 쓸어 담기 시작하자 일본의 안보 수뇌부는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였어요. 저는 일본이 왜 그토록 조급해 하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일본은 1967년 제정된 무기 수출 3원칙에 묶여 수십 년간 살상 무기의 해외 수출이 법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방산 기업들은 오직 자위대라는 단 하나의 구매자만을 위해 무기를 만들어야 했어요. 경쟁이 없는 온실 속에서 소량만 생산하다 보니 나사 하나, 볼트 하나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이 되어버린 거죠. 실전 데이터도 없고 대량 생산 공급망도 없는 껍데기뿐인 기술 대국이 일본의 실체였어요.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은 자국군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에서 끊임없이 무기를 실전 배치하며 데이터를 쌓았어요. 휴전선이라는 실제하는 위협 앞에서 무기는 전시되는 물건이 아니라 당장 써야 하는 도구였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한국 방산을 단련시켰습니다. 만들고 배치하고 검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수십 년간 쉬지 않고 반복한 거죠. 일본이 온실 속에서 명품을 깎고 있을 때 한국은 전장의 한복판에서 무기를 담금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이 빗장을 푼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공포였어요.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의 조선업이 한국에 완벽하게 밀려났던 뼈 아픈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방산마저 한국이 전 세계를 휩쓸자 조선업처럼 방산도 한국에 영원히 밀릴 것이라는 극단적인 위기감이 일본을 덮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어요. 과거 한반도의 전쟁 특수로 경제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던 일본이 이제는 그 분단의 긴장을 견디며 괴물처럼 성장한 한국의 방산 실력에 역으로 숨통이 막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만 앞선 조급함의 대가는 잔인했습니다. 문은 열었지만 정작 팔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 무렵 일본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전해졌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전차 사격 훈련 도중 포탄이 폭발한 겁니다. 포탑 내부에 있던 대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어요. 폭발이 일어난 곳은 전차 상부의 포탑이었고 포탄은 그 안에 보관되어 자동으로 장전되는 구조였습니다. 사고가 난 전차는 십식 전차였어요. 일본의 최신 주력 전차로 한국군의 K2 흑표 전차와 비슷한 급으로 평가되는 기체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물론 군 훈련 중의 사고는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희생된 대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깊은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방산 전문가로서 제가 주목한 것은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일본이 자국 최신 전차의 안전성조차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 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기서 한국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폴란드 국경에 실전 배치되어 이미 수많은 운용 데이터를 쌓고 있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굴리고 또 굴리며 검증을 마친 무기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십식 전차는 자위대 훈련장 안에서만 머물던 무기였죠. 검증의 깊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일본 방산의 한계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우주 항공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국가적 자존심을 걸었던 차세대 로켓이 첫 발사에서 실패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소형 발사체의 지상 연소 시험 과정에서도 폭발 사고가 거듭되었어요. 최근 수년간 일본의 우주 항공 분야는 사고와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정반대의 성취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고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수십 년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한 단계씩 독자적으로 쌓아 올린 결과였죠. 일본이 사고로 멈춰설 때 한국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대비를 지켜보며 일본 방산의 진짜 문제를 깨달았어요. 기초 체력이 부실한 상태에서 조급함만 앞섰던 겁니다. 수십 년간 고인물처럼 멈춰있던 정밀 제조 라인을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다급하게 풀가동하다 보니 시스템 곳곳에서 무리가 드러난 거죠. 외교적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현장의 기술 생태계는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일본의 무기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무기는 분명 정교했습니다. 개별 부품의 정밀도나 기초 과학 기술력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장인 정신으로 깎아 만든 고독한 명품에 가까웠죠.
하지만 방사는 예술품 공모전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포탄이 빗발치는 거친 실전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가격은 한국산의 두세 배에 달하면서도 대량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장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국가들에게 일본 무기는 비싸고 느린 선택지일 뿐이었어요. 그 한계가 과거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일본은 수주를 거의 확정지었다고 자만했어요. 그런데 정작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마케팅 부족과 생산 인프라의 한계로 처참하게 탈락했습니다. 온실 속에서만 살아온 화초가 처음 거친 바깥바람을 맞고 그대로 꺾여버린 셈이었죠. 같은 무대에서 한국은 어땠습니까? 한국은 수출 상대국의 생산 라인을 함께 지어주고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일자리를 만들어주며 시장을 파고들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방산 생태계를 함께 키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문법을 정확히 읽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군수 지원 네트워크였습니다. 방산 수출은 무기 한 대를 넘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부품을 대주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주는 후속 지원 체계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군대의 뼈대가 되어 고객들을 자신의 생태계 안에 묶어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글로벌 마케팅 경험도 해외 정비 인프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설계도를 들고 영업을 시작하려는 초짜였던 거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35년 방산 인생을 통틀어 가장 깊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방산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평화 헌법의 온실 속에서 자위 대용 무기나 소량 만들며 상업적 감각을 잃어버린 일본이었으니까요. 조선업을 빼앗긴 공포에 다급하게 빗장을 풀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은 곳곳에서 비명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전선에서 완벽한 공급망을 돌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문을 열어 젖히고도 정작 팔 물건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격차 앞에서 저는 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실력으로 한국을 어쩌지 못하던 우리 서방 카르텔이 고작 이런 일본의 다급한 빗장 풀기에 기대어 한국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굴욕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의 패배자들끼리 손을 잡고 거인을 막으려 했던 거예요. 그것이 구세계 카르텔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자료들을 천천히 덮었어요. 미넨의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텅 빈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패배를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평생 사냥꾼으로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기록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본국 사령부와 나토 수뇌부에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였어요. 저의 마지막 보고서에 담긴 핵심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본국 사령부와 나토 수뇌부에 제출하는 퇴임 보고서였어요. 수백 장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그 보고서만큼 손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통제를 따르는 동맹인가? 아니면 서방의 방산 주권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기술적 거인인가?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답을 쓰는 순간 서구권의 패배가 공식 문서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을 받아든 나토 수뇌부의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그 보고서를 쓰면서 일본의 다급한 빗장 풀기와 우리 서방 카르텔의 발악을 다시 떠올렸어요. 같은 처지의 패배자들끼리 손을 잡고 거인을 막으려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소식들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폴란드였어요. 폴란드는 2차 계약 과정에서 한국 측에 기술 이전 범위를 추가로 요구해왔습니다. 자국 영내에 한국산 무기 체계의 일부 핵심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원했어요. 방산무역에서 이런 요구는 흔한 일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한국의 답변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 요구를 일부 수용했어요. 대신 가격을 올렸습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었어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래의 기본이었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반응이었어요. 폴란드는 옳은 조건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죠. 과거 동유럽 국가들은 서방 방산 기업들에게 조건을 더 유리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압박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조건을 정하고 폴란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조로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누가 조건을 정하느냐가 말해주는 법이죠. 저는 그 역전된 풍경을 보면서 방산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였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전후 75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공고한 영어권 최고 기밀 동맹국들이었죠. 그 동맹의 내부 결속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가 움직였어요. 미국의 느린 방산 행정과 소멸한 제조 공기에 지친 이 나라들이 전통적인 서방의 안보 틀을 깨고 한국 공급망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계약하면 수개월 내에 완벽한 무기와 후속 보급 체계를 전선에 배치해주는 한국의 생산 엔진을 선택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전후 75년간 서방이 쌓아온 안보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영어권 최고 기밀 동맹의 핵심 국가들이 서방의 틀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죠. 호주는 특히 뼈아픈 사례였어요. 한때 일본의 잠수함을 선택할 뻔했던 그 호주가 이제는 한국의 방산 공급망에 기대고 있었으니까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서방 안보 동맹의 가장 단단한 핵심마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 안보 거점국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있었어요. 한국형 종합 정비창이었습니다. 폴란드에 깔렸어요. 핀란드에 깔렸죠. 에스토니아에 깔렸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안보 거점국들에도 하나둘 깔리기 시작했어요. 무기를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가 작동하는 한 한국의 정비 인프라와 부품 공급망, 전술 업데이트 체계에 연결되는 구조였어요.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깔리면 그 프로그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 한국의 방산 생태계가 지구 안보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정비 매뉴얼이 한국 방산 엔지니어들의 손에서 만들어져 유럽 전선에 배포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폴란드와 핀란드의 정비창에 상주하며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전술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서방 국가들은 이제 브뤼셀이 아니라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표준을 정하고 세계가 그 표준을 따르는 구조였죠. 한번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나라는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빠져나가는 순간 자국군 전체의 운용이 멈춰버리니까요. 저는 사무실 짐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어요. 중동이었습니다. 중동 전선이 전쟁 상태로 치달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미국 대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 대사관이 국기를 내렸어요. 독일 대사관도 철수했죠. 집단 안보를 외치던 서방의 대사관들이 위험을 이유로 가장 먼저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그 폭격과 화염 속에서 끝까지 불을 밝힌 대사관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자국민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철수하지 않는다. 그 원칙 하나로 한국 대사관은 자리를 지켰어요. 서방의 대사관들이 떠난 자리에서 한국 대사관은 현지의 유일한 정보 채널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한국 대사관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했죠. 위기 속에서 남아있는 나라, 기술력과 납기를 넘어선 품격이었습니다. 공포가 왔을 때 도망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어떤 계약서에도 적을 수 없는 진짜 신뢰였죠.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뮌헨의 서재에 앉아 독일의 앞날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독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였어요. 한국은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절박했기에 스스로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쌓고 공급망을 만들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죠. 생존이 동기였고 주권이 목표였습니다.
독일도 그래야 했어요. 미국의 해구산 아래 안주하며 복지 예산을 늘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장은 녹슬었고 숙련공은 떠났어요.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그것이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죠. 의지가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쌓을 수 있어요. 일본처럼 조급하게 빗장만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초 체력부터 다시 다지며 묵묵히 쌓아 올려야 했어요. 한국이 수십 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무기를 만들고 검증하고 개선했던 그 우직함이 진짜 비결이었으니까요.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선언이나 급한 정책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시간과 땀으로만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동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동기로 삼아야 했어요. 독일 공학의 자존심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잠든 자존심을 깨우는 것이 이제 남은 세대의 과제였어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과정에서 세계의 표준이 되었듯 독일도 다시 스스로를 세워야 했죠. 그것이 제가 평생의 패배를 통해 배운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세계 지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극동의 작은 반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0년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가 차에 되지 않던 나라였어요. 미국의 원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정전협정에 서명도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긴장 속에서 버텨온 나라였죠.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의 무기고를 채우고 안보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지옥 같은 긴장감을 묵묵히 버텨내며 용접봉을 잡고 알고리즘을 짜온 나라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피와 땀이 지금 역설적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거대한 방패가 되어 있었죠. 나토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버린 구세계 앞에 한국이 나토가 필요로 하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된 것이었어요. 변한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죠. 변한 건 우리였어요. 안일함에 취해 스스로 무너진 우리 앞에 한국이 마침내 세계 안보의 운영체제로 우뚝 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나라를 책상 위의 데이터로만, 견제해야 할 경쟁자로만 바라보았어요. 단 한 번도 그 땅을 직접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눈으로 직접 그 공장의 불빛을 보고 그 용접봉의 열기를 느끼고 오랜 긴장이 만들어낸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겠다고요. 평생 막으려 했던 나라가 이제는 제가 가장 배우고 싶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미넨의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너머 어딘가에 제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진실 앞에 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